박지원 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6월 달에 그 새로운 정부 들어온다고 해서 뭐 이런저런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안도 드려보고 또 예상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좀 거창하죠? 이재명 정부 부동산 투자 전략. 예. 일단 제가 느끼는 이번 정부의 그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세다라는 표현을 제가 몇 번 드렸죠. 다른 역대 대통령들과는 좀 다르더라. 예전에 제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할 때 2000년도죠.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한참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실패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김영삼 정부도 그렇지만 김영삼 대통령 지나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 많은 과정을 거쳐오면서 가장 강력하다, 이번보다 그 전에 좀 강력했다고 생각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공급 대책이 워낙 강력해서 집값이 상당히 안정돼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반값 아파트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반값 아파트 기억하는 거는 저 내곡동입니다. 내곡동, 세곡동. 이제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그런 아파트 공급이 땅이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하려면 하겠죠. 그런데 이번 공급 대책에는 실질적으로 개발 제한구역 해제나 뭐 역대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은 거의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안 하느냐? 그건 아닐 거란 생각은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없다. 뭐 50장짜리가 넘는 그 공급 대책에 뭐 언급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데,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발표 다 한 건데.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럼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안 할 거야? 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야를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6.27 대책 해가지고 수요 대책은 나왔죠. 자, 6억이 핵심입니다. 6억. 대출 규제 6억.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 내가 살 집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6억을 대출해 주겠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 공급은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LH가 주도해서 착공을 하겠다. 매년 27만 호, 130만 호 가까이 되는데, 일산 신도시급 신도시를 매년 2030년까지 하나씩 만들어 되겠다. 수도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97 대책이죠. 거기에 가장 강력한 게 지금 세무조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죠. 실제로. 뭐가 나왔냐? 가장 큰 놈이 나와 있죠. 가장 큰 세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언제? 26년 6월부터. 자, 이때가 종합 세트입니다. 종합 세트. 이 모든 걸 다 아우러서 시장의 분위기는 거의 다 이제 평정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요. 실제로. 자, 수요 대책 이미 대출해서 자금을 바짝 조여놨죠. 물론 고가주택, 예를 들면 15억 이상, 뭐 20억 이상인 고가주택은 현금 부자들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고 원래 안 받았어요. 사실은 대출하고 상관없이 고소득자 현금 자산이 많은 분들은, 연예인들 뭐 50억, 100억씩 현금으로 주고 사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영향을 안 받지만, 이 6억이라는 규제에 알고 보면 80%, 90% 가까운 서민들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단 저기에 갭 투자나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걸 차단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 부분은 열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똘똘한 한 채니 뭐 서울 집중화 현상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방은 내려가지도 않는다. 라는 게 핵심이니까. 지방 쪽은 뭐 인구 소멸 지역은 뭐 집 사도 뭐 그렇게 중과세도 안 하겠다라고 뭐 얘기하시니까 또 대출도 잘 해주고요. 근데 지방이 뭐 그렇게 비싼 집이 많나요? 사실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현실이니까.
자, 그러면 수요는 그렇게 막아놨고 그 뒤에 누차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사실 이게 가장 크게 생각하는데 일반인 분들은 이거에 이제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본 규제입니다. 자본 규제. 은행에 지금 보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이런 주택 관련한 대출하면 자본을 충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본 충당이 늘어나면서 은행도 사실은 주택담보대출, 주택 관련한 대출은 줄여가는 게 흐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이제 가장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번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실 그 전 정부도 그게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저게 뭐 이제 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실제로 저거를 규제를 사실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저 전세 대출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달콤한 맛을 봤잖아요. 실제로. 그 달콤한 맛을 보고 나서부터 떼내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설탕 맛을 보고 나면 설탕에 중독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지금 이 전세 대출이 그 가계 대출 문제도 불러일으킬 뿐더러 이 부동산 시장 가격도 왜곡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은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임차 시장은 월세화되는 게 대세가 된 거는 확실하다. 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 또 이런 분위기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에 이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있고 운마아파트도 있고 강남의 아파트들 갖고 계신 분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왜? 거기에 세무조사까지 대대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요즘에 강남에서 부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세무조사와 세금입니다. 이 세자가 문제예요. 부자들은 계속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와, 세금이 너무 많다. 또 이거 잘못했다가 증여나 뭐 이런 거 괜히 그 좀 아끼려다가 뭐 세무조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괜찮습니다. 내 세금 내고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시장 상황은 그런 공포감이 쌓여있다. 또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재건축 쪽에 보면 몇 번 사례도 말씀드리고 한데 녹록치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 3명만 모이면 의견이 갈려서 편가르기 하고 싸우게 하거든요. 그건 뭐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그 몇백 명씩 되는 조합원들이 의견 일치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일기 신도시 분당이죠. 분당 쪽에 최근에 이제 또 그 선도직으로 선정된 지역들이 또 분란이 시작됐다라는 뭐 기사도 보고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민간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빨리 된다라는 보장이 없죠. 하세월이에요. 저 음마아파트 보셨잖아요. 저는 음마아파트가 빠르면 2031년에 착공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2031년에 착공해서 2035년 뭐 36년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그때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저는 그런 불확실성에는 사실 저의 전 자산을 올인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그럼 부동산 투자하지 마, 집 사지 마, 건물 사지 마, 부동산을 그럼 다 포기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럼 지금 강남에서 발 빠르신 분들, 진짜 고수들이죠. 고수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언제부터?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25년 5월부터 서울의 빌딩 시장은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주식시장 불확실성 있죠. 코스피 3200에서 왔다 갔다. 물론 5천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5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시장도 약간 리스크가 있죠. 실제로 뭐 5만 전자였다가 지금 7만 전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10만 전자 될 거야? 모른단 말이죠. 그런 어떤 장기 투자를 할 거 아니면
실제로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 투자 성향으로 보면 단기간 내에 우리 결론을 봐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우리의 어떤 성향, 투자 성향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 강남뿐만 아니고 서울의 빌딩 시장은 일부 핫한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 성수동. 성수동은 저는 근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 투자하는 거 보면 일단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게 좋은가 봐요.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시면 큰일 나요. 거기 지금 3억 찍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3억의 수익률이 1%가 안 나옵니다.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들고 계셔서 그게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5억을 찍을 수 있다. 왜 5억을 찍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뭐 무신사 그 타운을 만들었다 이러는데 글쎄요. 한 개 기업이 한 개 지역을 통째로 커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이 조심은 하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산가분들은 빌딩 시장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 쪽은 지금 말씀드린 이 수요하고도 관계가 없고요. 자본 규제에도 영향을 크게 안 받습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월세 이 부분하고도 영향이 없고 단지 경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 경기에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공실이 줄어들 거고 공실이 줄어들고 경기가 좋아지면 임대료도 상승할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도 올라갈 겁니다. 특히나 우리 M2라고 그러죠. 미국이 지금 요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신데 9월 18일 정도가 그 FOMC 회의라고 하는데 이번 주 기사로 보면 25bp 해서 올해 3번 정도 내릴 것 같다. 결국은 75bp 정도 내릴 것 같다는 얘기죠. 한국은행은 뭐 한 2번 정도 해서 50bp 정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갈 거냐?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자산으로 밖에 갈 데가 없다. 이 자산가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키포인트는 또 세금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는 쪽에 가면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 쪽은 메리트가 뭐였냐면 비과세였어요. 주택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비과세였습니다. 양도세 12억 비과세 있죠? 그 다음에 장특공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기간, 보유기간 합쳐서 80%까지 현재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실제로 내가 가격 상승분의 80%를 비과세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주택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주택 쪽은. 그 매력이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23년, 24년을 거쳐서 25년에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자들한테는. 24년 같은 경우는 주택도 어차피 레버리지 50%가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무슨 얘기냐? 지금 상업용 부동산, 빌딩 부동산 쪽은 실제로 60% 정도, 70% 정도예요. 왜? RTI가 안 나옵니다. 지금 경기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은행들도 빌딩에 대한 수익률을 낮춰놨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주택 쪽 입장에서 보면 50% 대출해주고 공실 리스크 없는 안정적인 그리고 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어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 그나마 똘똘한 한 채들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23년, 24년에 소액으로 10억에서 뭐 20억대 이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주택을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경기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괜히 그 공실 리스크 많은 쪽에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소액 투자를 하셔서 꼬마 빌딩 계획하셨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또 주택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왜? 거기서 많이 벌어서 다시 빌딩 시장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세금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빌딩 시장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내년도 이후에 이 자산 가격 상승이 어디서 발생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미
컨설팅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딩 시장이 지금 조금은 좀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상황이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투자 전략은 그렇습니다. 첫째, 세금입니다. 세금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 둘째, 기간입니다. 향후 2030년까지는 녹록치 않은 시장 상황일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폭락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폭락은 아닐 거고,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안정될 거다. 안정된다는 의미는 반대로 얘기하면 서민 주거 안정이나 국민들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코스닥 같은 경우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시장은 5천까지 쫙 가야 투자자들이 쭉 들어와서 배당도 해주고 이런 시장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3,200이면 3,200에서 절대 움직이면 뭐 거기서 오르더라도 뭐 매년 한 3%에서 5%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기를 정부는 원하는 시장이니까 그런 자본시장이에요. 주택시장만은. 그런데 나머지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쪽에서도 그동안 오피스텔, 뭐 상가, 구분상가입니다. 구분상가, 뭐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 뭐 이런 것들 투자하셔서 지산,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투자해서 많이 아프신데 그분들은 그래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빌딩 시장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빌딩 위주로는 가격이 아무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년 하반기부터는 많은 자금들이 빌딩 시장 쪽,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이면에 있는 뭐 그 꼬마 빌딩 열풍이 온다 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이제부터는 빌딩 시장도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자산이나 막 사면 다 오르던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빌딩 시장 쪽에서 입지 좋고 역세권의 상권이나 수요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가격도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전략은 아파트 쪽에 가실 분들은 퀀텀 점프 하실 수 있는 데를 찾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 2030년까지 매년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뭐 그 20%씩 뭐 11억, 12억씩 계속 올라서 20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위험하고, 실제로 10억짜리 아파트라 하더라도 이 아파트는 사업성이 좋거나 예를 들면 선호도가 높거나 이래서 지금 안정돼 있다라고 하는 단지들 위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주택시장 그렇게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퀀텀 점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지별로 저는 이제 세미나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장기간 가지고 계셨는데 어느 시점이 돼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여의도 같은 단지가 그렇습니다. 여의도 같은 단지들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뭐 용산도 일부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지들 위주로 투자를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주택 가격 이렇게 요동치고 요런 있을 때는 요런 시점에 들어가셔서 그냥 안정적으로 쭉 들고 계시다가 2030년 뭐 28년 요점 이후에 좀 시장의 상황을 보시면서 투자한 자본을 좀 빼오시는 것도 방법인데, 현재는 주택시장 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익을 거두는 거 기대하면서 들어가신 건 리스크가 크다. 또 하나는 주택시장 쪽에 은퇴자분들,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고령의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 생각하고 주택을 덥석덥석 사시는 거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차라리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정도의 그래도 뭔가 보험이 하나 들어간 거니까 노후 준비를 위한다고 하시면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에 요동칠 때 거기에 막 흐름에 타가지고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은퇴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예전처럼 주택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오릅니다. 차라리 무리해서 주택을 사실 바에는 연금이나 금융상품 투자에 좀 집중하시라라는 말씀도 사실 저는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전처럼 강남 아파트 사놨다고 다 돈 되지 않습니다. 내년 보시면 알 거예요. 내년에 이제 세제 개편 끝나고 나면 들고 있는 기간이 고통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예전처럼 아파트 살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1년에 1억씩 올라서 내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시장 상황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빌딩 시장 쪽도 이제는 신중하게 보시되 관심을 좀 더 키워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23년, 24년 저희 투자자들 많은 분들이 참고 계셨는데 슬슬 이제는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서 저희 투자자분들도 요즘에는 좀 많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보고 부동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좀 장시간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시장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또 어떤 이 전문가들의 이런 생각들 어떤 추세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좀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하셔도 큰일 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